오늘 밤부터는 뉴욕 일원도 미 대륙을 강타하고 있는 겨울 폭풍으로 초특급 한파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기상청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트리플 데믹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에릭 애담스 시장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휴가철을 맞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층에서도 계량 백신 접종률이 현저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어제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공항 기물들을 파손하다가 국경 순찰대에 체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뉴욕 일원도 미 대륙을 강타하고 있는 초특급 한파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강한 비바람이 불고 토요일 아침에는 체감온도가 섭씨 영하 28도까지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시속 60마일의 강풍과 폭우, 그리고 강추위가 뉴욕 일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뉴욕시와 뉴저지, 코네티컷 해안가 일대에 폭풍으로 인한 범람주의보가 발령된다며 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밤부터 거세지고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도 급강하해 겨울 폭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은 내리던 비가 눈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빗줄기는 내일 오후부터는 약해지겠지만 북극 기단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빙판길이 예상된다며 크리스마스 연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차량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토요일은 최저기온이 화씨 11도, 일요일은 17도까지 떨어지고 토요일 아침 체감온도는 화씨 마이너스 18도, 섭씨 영하 28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를 예보했습니다. 또 이번 크리스마스가 최근 몇십 년 만에 가장 추운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라며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할 시에는 악천후 상황에 필요한 물품을 꼭 챙길 것을 권했습니다. 항공기 운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요 항공사들은 날씨로 인한 여행 경보를 내리고 크리스마스 기간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승객들의 예약 일정을 변경하는 등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미 대륙 북서부 지역과 중부 평원에도 많은 눈을 뿌리고 플로리다주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시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크리스마스와 연말 휴가철을 맞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과 어슈인 바산 시 보건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등 3개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라이데믹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연말 휴가철에는 여행과 모임이 잦은 만큼 보다 철저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어 현재 뉴욕시에서는 50개에 달하는 뉴욕시 헬스플러스 하스피탈에서 코로나19 부스터 백신과 독감 백신, RSV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고 감염 검사와 팍스로비드 처방, 타미플루 처방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퀸즈 소재 뉴욕시 헬스플러스 하스피탈은 엘머스 병원과 고담 헬스센터 등이 있습니다. 아슈인 바산 시 보건국장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 번째 연말 휴가철을 맞았다며 실내는 물론 붐비는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의 합병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및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아담스 시장과 시 보건국장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은 다른 연령층보다 4배나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위험군인 고령층에서도 계량 백신 접종률이 현저히 저조합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 이후 세 번째 겨울을 맞으면서 코로나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군인 고령층의 계량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데다가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계획도 없는 상황에 의료진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 백신 기초 접종률은 94%에 달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계량 백신 접종률은 36%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계량 백신의 접종률이 저조한 데는 고령층이 그 존재를 알지 못했거나 어디서 맞아야 할지 찾지 못했거나 계량 백신의 효능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유로 꼽혔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가을까지 일부 보조금 외에는 개량 백신의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전략적인 홍보와 같은 백악관 차원의 조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 코로나 백신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연방정부가 수천 개의 요양원과 커뮤니티 센터에 인력을 파견하고 노인들의 예방접종에 나선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의 백신 추가 접종률이 저조한 만큼 코로나 대유행 양상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위협에서 고령층에 대한 위협으로 바뀌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실제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은 다른 연령층보다 4배가 높았고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사망자의 거의 90%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추가 접종을 2차례 이상 맞은 사람은 추가 접종을 1차례 맞은 사람보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 위험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개량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전투복 차림으로 미국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전투복 차림으로 미국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이달 11일 두 정상의 통화에서 처음 제안됐고 회담 성사 3일 전인 18일에 전격 결정된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이후 외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전쟁 장기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한 최대 규모의 지원으로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300일이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간 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푸틴은 이 잔인한 전쟁을 끝낼 뜻이 전혀 없다며 미국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1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전쟁 이후 미국의 우크라이나 원조 규모는 총 219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에는 미국이 난색을 보여온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과 합동 정밀 직격탄 키트, 위성 통신 체계 등이 포함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패트리엇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우리 영토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종전과 관련해서는 단지 평화를 위해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 자유에 대해 타협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 3년간은 약 110만 달러의 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AFP통신과 로이터통신은 의회 상하원 합동조세위원회가 공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750달러, 2018년과 2019년 합쳐 약 113만 달러를 소득세로 냈지만 2020년에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에 자산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 등으로 2,430만 달러, 2019년에는 440만 달러를 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때 세금은 각각 100만 달러와 13만 4천 달러를 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는 1,290만 달러의 소득 적자를 신고해 소득세가 750달러에 불과했고 재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2020년에는 480만 달러의 소득 적자를 신고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언론 보도나 재판 증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수년간 자신이 올린 수억 달러의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사업에서는 큰 손실이 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의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백악관에 있는 동안에도 이런 패턴이 계속됐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의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5년도에서 2021년에 텍스 리턴 6년치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내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1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보다 7.7% 감소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10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11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보다 7.7% 감소해 409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지난 1999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장기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지난달 매매 건수는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로 팬데믹 초기 전면 봉쇄 기간을 제외하면 2010년 11월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20만 건도 상당폭 하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1월 매매 건수는 35.4% 급감한 겁니다. 집값은 지난 6월 역대 최고점인 41만 3,800달러를 찍은 뒤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11월에 팔린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37만 700달러로 10월 37만 8,800달러보다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5% 상승했지만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입니다. 전년 대비 집값 상승률은 지난 5월까지만 해도 15%에 달했지만 7월 이후 한 자릿수대로 내려오는 등 꾸준히 그 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지나치게 오른 집값으로 인한 부담과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모기지금리 상승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침체에 접어들었습니다. 뉴욕시는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신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타임스퀘어 신년 행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일 뉴욕 맨하튼의 타임스퀘어 광장에는 602개의 LED 전구로 만든 7피트 높이의 2023이라는 숫자 패널을 탑재한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이 숫자 패널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년 행사로 꼽히는 타임스퀘어 신년 축하 행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타임스퀘어 빌딩 꼭대기에 설치될 이 숫자 패널은 신년 행사에서 주역을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사 주최 측은 신년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순간 숫자 패널에 불을 켜고 동시에 엄청난 양의 색종이를 광장에 뿌리게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지만 올해가 더욱 특별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3년 만에 미국에서 최대 인파가 몰릴 행사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뉴욕시는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 채 비공개로 신년 행사를 치렀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탓에 막판에 행사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타임스퀘어 주변에 모이는 인파수를 15,000명 수준으로 제한하고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신년 행사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처럼 완전한 형태로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오는 23일까지 타임스퀘어에서 이 숫자 패널을 전시한 뒤 빌딩 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뉴욕 시민들도 숫자 패널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등 신년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이미 사업체 구인 광고 시 급여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9월 17일부터는 뉴욕주 전역에서도 실시되고 적발되면 최대 $3,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사업체 구인 광고 시 급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뉴욕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와 마찬가지로 직원이 4명 이상인 사업체는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고는 물론이고 전근 등을 위해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채용 안내에도 연봉 범위를 투명하게 공지해야 합니다. 법안은 서명 270일 직후인 2023년 9월 17일부터 발효됩니다. 앞서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역시 직원 채용 시 급여 공개를 의무화한 바 있고 뉴욕은 4번째 주가 됐습니다. 이 법안은 성별과 인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고 주법 시행 이후 사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지난 11월부터 뉴욕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급여 공개 조례를 놓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과 사업체들은 급여 범위를 넓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급여를 예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소리를 지르며 공항 기물들을 파손하다가 국경 순찰대에 체포됐습니다. 패닉 상태에서 난동을 부린 여성이 공항에 입힌 재산 피해는 $10,000에 달했습니다. 어제 뉴욕포스트는 잘못된 모정으로 공항에서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25살 카밀리아 맥밀리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마이애미 국제공항을 방문한 맥밀리는 어느 순간 아이들이 자신과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공황 상태에 빠져 한동안 아이들을 찾아 헤맸지만 어디에서도 아이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맥밀리는 공항 보안 요원들을 찾아가 아이들을 당장 찾아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연락처를 묻자 맥밀리는 연락할 곳 같은 건 없고 아이를 찾아내라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분을 이기지 못한 맥밀리는 근처에 서 있던 보안 요원에게 공항에 비치된 컴퓨터와 탑승권 판독기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사태를 지켜보던 방문객들은 그런 맥밀리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습니다. 맥밀리는 집어던질 물건이 없자 주변을 서성거리며 아이를 찾아내라는 말만 반복했고 이후로도 공항을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고 기물을 파손하다가 출동한 국경 순찰대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맥밀리는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진 채였습니다. 마이애미 공항 측은 맥밀리로 인한 재산 피해가 $10,000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맥밀리는 폭행과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구금된 상태입니다. 한편 맥밀리의 아이들은 단순히 화장실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고 맥밀리가 구금돼 있는 동안 플로리다 아동가족부의 보호를 받을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000건 증가한 21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건을 소폭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67만 건으로 6천 건 감소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직전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9월 마지막 주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잇따라 감원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오늘 발표는 전체적으로 최근 몇 년간 인력 확보에 애를 먹었던 기업들이 해고를 꺼리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20일 발생한 규모 6.4 지진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지진으로 2명이 사망하고 약 11명이 부상당했으며 정전이 발생하고 도로, 교량, 수도가스관 등 주요 인프라가 손상됐다며 비상사태 선포 이유를 밝혔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피난처와 음식, 물 등 필요자원 제공과 건물, 도로 손상 평가를 돕는 국가운영센터가 활성화됩니다. 또 카운티 차원에서 재난지원법에 따른 주자원을 활용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긴급 구호 프로그램과 실업수당 등을 활용해 주민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뉴저지주 상원은 지난 19일 대량 해고를 당한 직원들이 근무 연수를 계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보장 법안을 찬성 32표 대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지난주 주하원에서 찬성 65표 대 반대 13표로 의결됐기 때문에 곧 필 머피 주지사에게 송부돼 서명 발효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퇴직금 보장 법안이 시행되면 직원 100명 이상의 사업체가 폐쇄 이전 등으로 50명 이상의 직원을 한꺼번에 해고할 때는 직원이 몇 년 동안 일했는가에 따라 1년당 1주치씩 급여를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뉴욕주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은 이달에도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연방정부 지원으로 모든 스냅 수혜자들은 12월 최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확보한 연방정부 지원금은 총 $2억 3,400만 달러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최대 수령액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에게는 최소 $95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수령인의 기존 전자계정으로 직접 입금되고 전자식 푸드스탬프인 EBT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비나 눈이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13도, 섭씨 영하 1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지만 춥겠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하지만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